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의 책임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폐륜 행각과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 잼버리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역시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남 탓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부실 논란에 휩싸인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공방이 거센 상황인데 일단 여야는 전 정부 탓이냐 현 정부 탓이냐 이 공방이고, 정부와 지자체는 누가 운영의 주체인가 이 책임 전가에 바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공방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드리죠. 예, 통상적으로 이제 쟁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쉬운 쟁점이 있고 어려운 쟁점이라는 게 있는데, 어려운 쟁점은 정말 누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단정짓기 어려운 거를 어려운 쟁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쉬운 쟁점은 상식적이고 누구나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쟁점인 거예요. 이 잼버리와 관련된 쟁점은 쉬운 쟁점이죠.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는 그 공방을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보려고 한다면, 과연 잼버리가 있기 오래전서부터 기반 시설은 누가 했고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실제 잼버리는 윤석열 정부 때 지금 개시되고 있기 때문에 뭐 폭염이라든지 더 나아가 해충 문제라든지 식수 문제, 위생, 이거는 현 정부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어느 모두 다 책임에서 저는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좀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가지고 또다시 정치권에서 공방이 일상화되고 책임 떠넘기로 하는 걸 보고 참 대한민국 정치 오류다. 저 사류가 아니라 이제 오류다라고 할 정도로 국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나는 잼버리 대회의 책임 문제는요, 지금 공방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제 12일 날 끝나면 지금부터 한 5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폐막일 때까지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잘 될 수 있도록 총력적으로 같이 협조 체제를 만드는 게 정상적인 정치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동안 예산 집행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김현숙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얘기했었던 폭염에 대한 준비를 잘했다는데 뭘 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차분히 우리가 따져보고 더 나가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부산 엑스포츠 유치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또 빌미가 될 수가 있어요. 잼버리에 대해도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온, 과연 대한민국이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는가라고 공격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조금 저는 공방을 자제하고 온 우리 힘을 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 150여 개국에서 왔지 않습니까? 좋은 인상을 끝까지 남길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예. 문재인 정부 때의 부처와 윤석열 정부 때의 부처는 다 대한민국 부처들이 아니지가 않잖아요.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안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탓이냐 윤석열 정부 탓이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당들이 말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 국가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정권이 계속 바뀌잖아요. 예. 민주화 이후에 이제 여야 보수 진보가 바뀌는데,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왜 자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느 정부 탓을 하냐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지난 정부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또 이 정권을 바꾸는 거고, 또 윤 정부가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정권을 바뀌고 이러는 건데, 때마다 이렇게 무슨 어느 정부 탓이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말이 하나도 전혀 안 돼요. 전혀 되지 않고, 여성가족부 탓이에요. 굳이 따지면 뭐 전라북도 탓도 있고 여러 가지 탓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조직위원장이 지금 공동위원장이 5명 아니에요, 지금. 그 행안부 장관도 있고, 여가부 여성가정부 장관도 공동위원장이고, 문체부 장관도 공동위원장이란 말이에요. 다 이분들 책임이 있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언제 임명되냐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부처가 문제가 있느냐를 따져야죠. 그럼 이제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유치된 건 2017년도라고요. 그죠? 2017년도 유치가 됐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잘 관리 안 하고도 책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5월에 출범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새만금이라는 데는 간척지잖아요. 그늘이 당연히 없고, 근데 어떻게 여기 야영을 하냐고요, 도대체. 그러면 문재인 정부냐 윤석열 정부의 탓이냐를 따지기 전에,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여기도 어떻게 이 대회를 개최합니까?
모든 이가 책임이 있는 거죠. 모든 이가. 이거를 지금 정치권에서 야당 탓이다 여당 탓이다 하는 게 아주 정말 나쁜 습관이 아주 배였어요. 우리 정치권에. 무슨 일이 털 때마다 누구 탓이냐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어느 부처의 탓이냐를 보더니 여성가족부 탓이 커요. 일단. 게다가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릅니다만 지난해 그 김현숙 장관이 국정감사 때 그 이원택 의원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폭염대책 다 세워서 준비가 보고 돼 있다라는 드리겠다. 말씀. 1년이나 소리 짧지 않잖아요. 굳이 따지면 더 가까운 원인을 따지면 윤 정부가 책임이 더 크죠. 근데 지금 그거 따진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책임 소재를 따질 필요가 있죠. 예. 책임 소재를 따지고 조사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걸 따질 계제가 아니지 않아요? 참 우리 정치권도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예, 일단은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은 지금은 뭐 책임을 따질 때 탓을 할 때가 아니고 네. 일단은 뭐 나중에 조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그것은 대회를 마친 이후 그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정조사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지금은 성공적인 대회 마무리가 중요하다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고요. 이것은 두 분께서 해주신 맥락과도 뭐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필요성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두 분 다 동의하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미국의 의회는 청문회로 시작해서 청문회로 끝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청문회는 어떤 것을 처벌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것이 왜 발생됐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 청문회를 한다고 한다면 뭔가 징벌하고 그리고 더 처벌하기 위한 조사로만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 그 인베스티게이션 히어링, 그 조사 청문회는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리고 필요한 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법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의회 정치 과정에서 보면 이번 잼버리 대회에 있어서의 이러한 사태는 정확하게 국회 국정조사를 치러서 정확 원인을 밝혀내고 그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대한민국의 국제대회를 이제 많이 개최를 할 수 있게끔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를 차곡차곡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지금 시 교수님도 말씀을 잘하셨지만 이 간척지에서 어떻게 야영지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제대회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재반시설을 특히 뭐 위생 문제라든지 또는 뭐 보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건 전부 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책임 논쟁을 벌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우리가 볼 때는 위험지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라고 국정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과할 수가 없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여기에 있어서는 같은 의견이실까요? 전 근데 중요한 게 예. 뭐 100번 맞는 말씀이고 총체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생살 잘 치는 나라예요. 했다면 잘하잖아요. 뭐든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그래서 다 입만 열면 선진국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후진국에서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요. 웬만한 나라에서는.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 하도 보도가 됐으니까 화장실의 비위생도 그렇고 배수 문제 하다못해 이 용수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걸로 봐서 전부 이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오늘 어느 조간지 보니까 아침 오늘 신문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도 뭐 부안군 공무원들도 그렇고 전라북도 공무원도 그렇고 이 잼버리 대회 스카우트를 견학하기 위해서 해외를 많이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잼버리 대회를 하지 않은 나라도 갔다 왔어요. 그 잼버리를 이제 명분을 해서 놀러 갔다 온 거예요, 말하자면. 뭐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닌데 저는 그래서 국정조사 하고 그럴 때 그런 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책임이 있냐는 뭐 책임 소리는 뭐 수사할 일 있으면 하는 것이고 책임을 가려서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는 건데 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국가 시스템에 뭔가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요, 이게. 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윤 정부 때도 그렇고 이거 뭐 어느 정부 탓하는 건 아까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전혀 의미가 없고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이런 일이. 아니 그 상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넓은 뻘판에 그야말로 거기다가 텐트를 친다? 그늘막도 없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하다못해 가족 모임 와도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시스템이 뭔가 구멍난 게 아니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요즘 무슨 뭐 묻지마 살인도 그렇고 살인 예고도 그렇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화 이후에 87 체제의 변화란 말을 많이 하는데 요즘 그런 말조차도 원론적으로도 사라지고 없어요. 요즘은 뭐 정치 실종 이런 얘기는 굳이 할 일도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으니까 뭔가 지금 대한민국에 크게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예. 지금 뭔가 이거를 하나하나 밑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재난이 올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계기로 해서 저는 그런 부분을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도 각성해야 돼요. 뭐 저도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청문회가 이루어지면 뭐 서도 여야가 공방을 하겠죠. 뭐 네. 그것도 가게 놔두고 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를 문재인 정부 탓하고 뭐 윤 정부 탓하지 말고 좀 본원적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네. 필요하다. 그리고 시스템 차원에서 네. 손볼 필요가 있다. 화가 예. 나잖아요. 정말 엉망이어서 미국, 영국, 에브리가 이제 떠나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지시하고 정부가 총력전을 발휘하니까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완전히 다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지금 뭐 삼성병원의 의료진들도 파견을 하고 HD 현대중공업에서도 지원을 하고 지금 뭐 엄청나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니까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딸 얘기하면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유치한 것만 딱 잘한 거고 그 이후에는 억만징창이 되든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지나친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뭐 모두가 다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인 거고 저는 제2, 제3의 잼버리 사태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네. 앞으로 우리가 치를 국제 행사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한번 면밀히 정부 차원 또는 뭐 지자 차원에서도 점검과 점검을 또 거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손볼 곳은 손보자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대한 의견도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그 전북 스카우트 연맹에서 잼버리 퇴소를 했는데 이를 두고 나온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배후가 의심된다라고 여당 신원식 의원이 발언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전북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음모론적 시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이야기들을 듣고 좀 어떤 의견이 드시는지 한번 근데 그 여쭤보겠습니다. 신원식 의원 그 페이스북을 읽어보니까 예. 쭉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북 이제 그 전북에서 퇴소한 거 아니에요? 전북 그 대대 뭐 지역 대대장이라고 연맹에서? 그러나요? 뭐 예. 부백단장이란가 그분이 했는데 뭐 80명이 조기 퇴영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흥분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근데 신원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려면 좀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해야죠. 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무조건 이런 정황으로 미뤄볼 때 더군다나 전북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북 그쪽을 그 잘못을 덮으려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신원식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려면 분명한 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그 음모론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원택 의원의 얘기가. 그래서 이런 네.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얘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음모론이니 아니 또 얘기를 하냐고요. 또 좀 얘기 좀 끝난 다음에 일단 이거 좀 엿새 정도 남은 거 일단 무사히 좀 마치고 그나마 이제 이미지가 워낙 국격이 실추가 된 거 분명하잖아요 지금. 그거를 조금이라도 만회한 다음에 네. 좀 지금 그래도 쭉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다음에 재기하든지 그래야지. 명색이 집권당의 의원이라는 분이 그래 그걸 페이스북에다 글이 논거도 없이 얘기를 하냐고요. 알겠습니다. 논거도 부족했을 그거 뭔 뿐더러 근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 시기적으로 지금은 가뜩이나 이 아닌 문제가 것 같다. 지금 말씀처럼 예. 이 국민들이 정말 한심하게 생각하는 이런 말에 또 엉뚱하게 성추행해가지고 음모로 따지고 국가적 대망신입니다 진짜로. 예. 그런 얘기 나온다는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뭐 저 이면 속에서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뭐 어떤 근거나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논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도 있으나 두 가지 면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좀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역과 연관된 말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망국적인 지역주의 감정 문제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대한민국이 큰 분열과 갈등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것이 그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다. 다만 이게 다 이제 추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어떤 형태든 간에 단순하든 단순하지 않든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 발생한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가 좀 밝혀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것도 좀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최창렬 교수께서 지난번에 국감에서 나왔던 이야기, 이제 김현숙 장관에게 준비가 잘 됐냐 우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폭염에 대한 준비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론이 일각에서 또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여가부 폐지는 뭐 사실 윤 정부가 주장했던 건데 여가부 폐지를 또 거기 동의했던 게 또 역설적으로 김현숙 장관이에요. 근데 본인이 지금 여가부 장관 1년 이상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어떤 보도 보니까 여가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에 몰두하다 보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부처의 장관이 그 부처의 폐지를 노력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래 업무에 소홀했다 이런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어떤 뭐 언론을 보니까. 글쎄 그게 뭐 맞는 분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국정감사 때 작년 10월 25일이더라고요. 그게 네. 아까 지금 화면에 나왔던 그 지역구 이원태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를 예상했던 거죠. 그건 누가 예상했던 문제예요. 이 새만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답변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 어쨌든 폭염이나 이런 대책을 완벽하게 다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회의록에 따르면.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터졌으니까 네. 여성가족부 장관이 뭐 책임을 면할 길이 없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이제 물론 이제 대회를 무사히 마쳐야 되겠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책임 소재는 따질 필요는 있어요. 원래 공직자라는 건요. 자신이 직접 잘못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공직자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가 뭐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저기 전방 GOP-GP에서 근무했는데 월북하면 그때 사단장이 옷 벗고 그랬어요. 그 사단장이 뭐 압니까? 사단본부 사령부에서 그 GP까지 얼마나 먼 거리인데 그게 원래 책임지는 게 바로 그 책임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특정 장관이 특별하게 잘못했다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지 네. 다음 공직자들이 더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네. 그건 따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여가부 자체 존폐 여부까지 갈 사안이다라고 보십니까? 정권이 교체되면은 뭐가 변하게 되죠? 제가 생각하는 건 크게 세 가지가 변화된다고 봐요. 제일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전 정부 때 했었던 것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이제 뒤로 밀리고 현 정부가 내세우는 가치를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 예.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한 배정이 달라지죠. 이거는 우선순위랑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어디다 예산을 투입시켰고 그러나 이제 가치와 기조가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바뀌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목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떤 목표를 하겠다라는 거.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니까 그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데 대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고 어디다 예산을 책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은 끝나는 건가요? 우리 조금 전 국정감사를 하는데요. 국정감사에서 장관을 상대로 해서 부처를 상대로 해서 막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정감사가 끝나면 향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이행 계획서를 내년 2월 달까지 내게 돼 있어요. 그 차질없이 준비를 잘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몫은 누구냐? 국회의원 몫이죠. 정말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차질없이 준비를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그 문제 제기를 했던 의원들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바꿔나가는 것이 또 국회의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든 정부든 이 모든 사람들이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세계대회만 한다는 거. 오로지 관심 있는 거는 뭐죠? 지금 정치 공방에 빠져 있고 어떻게든 간에 자기 강성 지지층을 위해서 표를 얻을 거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대회에 대해서 소홀했었던 부분들. 그 중앙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행정 지원만 하면 되는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자체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당연히 대회가 이 중요한 대회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인데 하여튼 책임 공방을 넘어서 이게 지금 모든 부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각 부처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제 책임 공방을 따지잖아요. 이게 지금 전라북도는 자신들은 실무만 담당했다. 결국은 중앙부처가 다 가져가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 게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김광현 지사는 말이죠. 김관영 지사. 그리고 지금 중앙부처는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거는 이제 지자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있어요. 조직위가 하는 거다. 그런 문제는 그 나중에 뭐 따질 일이지만 예. 국무총실이 왜 있냐고요, 국무총실. 그런 걸 다 조정하는 게 국무조정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올해 이게 지금 국제 청소년 대회에서 가장 큰 대회예요. 우리 월드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못지않은 대회라고요. 기호수 말씀 이건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성공해 봤어 봐요. 그러면은 전라북도대로 자기네 또 했다고 선전할 거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 그럴 텐데 총리실이 내각을 통할한다로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큰 일이 있을 땐 총리가 챙겨봐야 돼요. 총리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물론 여러 그 지자체도 문제가 있고 부처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행안부도 그렇고 문체부도 그렇고 다 책임이 없지 않지만 적어도 국무총실이 총체적으로 이걸 따질 줄 알았어야죠. 올 들어와가지고 올해 이 행사가 있으면 총실은 왜 있는 거냐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해주신 의견도 일단은 잘 마무리를 짓고 네. 그 이후에 모든 걸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아무쪼록 지금부터라도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좀 속도감 있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를 떠났던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 오늘 나란히 국회에 복귀를 했는데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사안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백현동을 두고 소환 가능성 높은 상황에 혁신이 논란까지 있거든요. 일단 혁신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혁신위는 더 이상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을 스스로 훼손시켰어요. 어떠한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뭐 혁신안이 내려온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제대로 집행된 것이 있나요? 더 나아가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인 평화 발언 이것을 통해서 권위를 완전히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뭐 대의원제 폐지 등등을 포함한 혁신안이 나와봤자 관심을 끌 수 있겠나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왜 지금도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그렇게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향한 거는 뭐 지금까지 한 5개월 동안 단 한 번도 30%를 넘지 못하고 20%대에 주저앉은 이런 이유가 바로 민주당이 안고 있는 그러니까 민생은 없고 방탄만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가장 중요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위가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혁신위 자체가 지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답은 뭐 이제 9월 달까지 하기로 했었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기에 예. 혁신위에 대한 진퇴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진퇴 여부를 결정할 때다. 그런가 하면 사실상 소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이재명 대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예 서약서에 서명을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대응을 할까요? 글쎄요, 뭐 어떤 대응을 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그게 서약식이 있다면 거기에 참석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백현동 문제라든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 글쎄 8월 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백현동 사건도 있고 지금 다른 것도 많다고요. 근데 영장 청구를 아마 명색이 야당 대표한테 여러 개를 청구하기 어려울 거라고요. 아마 병합해서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병합해서 청구를 하려면 적어도 소환은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소환하려면 시간이 짧아요. 지금 오늘 8월 벌써 7일인가요? 그런데 8월 말까지 청구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럼 9월이면 정기국회예요. 정기국회가 되면은 그 국회 중단해가지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불체포특권 이런 문제 때문에 그 국회 열지 말자, 중단시키자 하자 그게 안 된다고요. 국회 정기국회 들어가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 이게 결코 간단치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식 이런 것들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그게 뭐 어떤 뭐 정치적 계산일 수도 있고 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당내 상황도 있는데 아무튼 현재 이재명 대표의 이 지금 이 이른바 거취를 둘러싼 게 뭐 10월 퇴진설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 문제 빨리 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게 말이죠. 여러 분야가 탐조해서 정치, 사회, 뭐 환경, 노동, 보건, 안보 다 문제가 있는데 정치가 작동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이런 잼버리 같은 것도. 근데 이 작동이 안 되는데 이 두 대표의 말씀들 보면은 오로지 상대방 깎아내리기에 바빠요.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저는 이 여야의 이 대표가 그야말로 엄청난 자리들인데 시쳇말로. 근데 한 번도 진지하고 성숙하고 이렇게 솔직히 폼나는 발언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국가를 같이 성찰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잖아요. 휴가 복귀하면 뭐합니까? 나오자마자 상대방 그냥 그 깎아내리기 바쁜 대표들. 정치 바뀌어. 오직 하면 여당 내에서도 무슨 심평 변호사라는 분이 나중에 부인을 하고 사과도 했습니다만 뭐 윤 대통령이 신당 창당해야 된다 말까 나오겠냐고요. 여당도 각성해야 되고 야당도 각성해야 되는데 예. 도대체가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 불안해요 진짜. 야당 양당 대표 상대방 깎아내기만 바쁘니 말이죠. 불체포 특권 서약 하면 뭐합니까 그거. 예.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재명 리더십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좀 봅니다. 지금 얘기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그리고 백현동 특혜 의혹을 묶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그 시점은 국회가 회기 중에 저는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면 그러면 당연히 뭐 본인의 여부를 떠나서 그럴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영장실질심사를 이제 받아야 되는 부분 속에서 국회에서 불체포와 관련된 표결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난번에도 겨우 이제 이게 부결됐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엄청난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당을 끌고 갈 것이냐라는 것이 그래서 8월 위기설이 나오고 10월 퇴진설도 나오고 뭐 그런 거 핵심은 언제 퇴진하느냐 언제 그만두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혁신위가 만들어진 이유가 민주당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거잖아요. 도덕적 위기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혁신의 시작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퇴진 여부를 결정하는 거 최고의 혁신이란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특히 이제 추석 전후로 해서 예. 민주당 내에서 엄청난 나름대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예. 새로운 재청구를 영장 재청구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봅니다. 예, 뭐 앞서 다뤄본 사안들도 그렇습니다만 돈봉투 의혹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인데 한 보수 언론이 이제 이 돈봉투 사건과 연루된 의원들 19명 중에 일부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해서 논란이고 물론 해당 의원들이 의혹을 부인을 했고 또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만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 좀 어떻게 보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반적인 상황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신지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의 지금 돈봉투 의혹 이거 윤관석 의원 구속됐잖아요. 예.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부결됐었고 그때만 체포동의안 부결 안 돼서 그때 구속되는 거였죠. 지금 결과론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19명의 의원 이름이 공개됐는데 이분들이 뭐 얼마나 그걸 진짜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이 특정했는데 저는 아무튼 이 사안은 지금 보세요. 민주당이 지금 대표의 리스크 있죠. 그다음에 이 지금 의원들 벌써 19명씩이나 연루돼 있죠. 송영길 전 대표 당연히 여기 같이 이제 개입돼 있는 거라고 보이고 이 문제를 돌파하자고 이게 계속 미적돼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냐고요. 민주당이 제1야당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무슨 대한민국의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격차의 문제 이런 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른바 진보적 의제들을 말이죠. 이건 대표가 과감하게 결단 내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명확하게 그 박강원 원내대표가 말은 잘했더라고요. 온정주의 없다. 그나마 그래도 박강원 원내대표가 할 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결단을 당내에서. 하시면 어디까지의 결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당대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얘기를 해야죠. 자꾸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예. 또한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입장에서 옹호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당내 금권 선거란 말이에요. 아직 최종 단정은 안 졌지만 민주주의는 선거로 이루어지고 선거로 끝나는 게 민주주의라는 제도예요. 그 선거라는 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내 선거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선거법이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거가 지금 금권 선거로 이루어졌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의혹은. 예.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의 그 처신은
너무 안일해 보여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네. 실명 공개권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는지도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과정에 대한 보시는지. 문제잖아요. 왜 이게 나왔을까요? 실은 영장실질심사할 때 윤관석 의원이 그럼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검찰이 그때 이제 19명에 대한 것들을 제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기사화하는 것이 결국은 검찰과 언론의 결국은 야당 죽이기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기사화시킨 것이냐라는 부분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19명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야죠. 그래서 잘못된 기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난 피해자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19명에 대해서 또 윤관석 의원이 이제 구속됐기 때문에 더욱더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뭐 소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소환을 이제 만약에 하게 됐을 경우에 아무 근거가 없다는 그동안의 야당 의원들의 말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돈봉투 의혹과 관련돼서 지금 뭐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고 했지만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거는 실개천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대표는 지금 전당대 돈봉투보다 훨씬 엄청난 지금 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뭐 전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뭐 300만 원 받은 돈봉투 의혹 때문에 19명이 소환된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 이론이 기사화되냐 안 되냐보다도 왜 그러면 야당 의원들은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재명 당대표 의혹과 관련된 거는 무조건 이거는 검찰이 잘못한 것이고 조작한 것이라는 그쪽만 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좀 당당할 필요가 있다. 용기 있게 그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혜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라도 빨리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상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결국은 민주당의 미래는 어두움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최근에 또 김은경 혁신위원장 설화로도 몸살을 앓았는데 이번에는 김 위원장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가족사에 대한 내용이었나요? 한번 짚어주시죠. 아니 근데 김은경 혁신위원장 왜 안 물러납니까? 물러나야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미 동료가 다 잃었어요. 혁신위가. 그리고 가족사가 어느 건지 알 길이 없죠. 저나 김 교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 내부에 지금 그 신의 말 다르고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 아들 말 다르고 또 다른 분 말 또 다르더라고요. 남의 가족사에 우리가 뭘 아냐고요. 제가 보니까 한국 정치의 담론의 수준이 정말 한심합니다. 정말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정치의 이슈가 되냐고요. 이게 지금. 본인이 물러나야죠. 창피해서라도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제1야당의 이른바 혁신위원장인데. 그리고 지난 얘기입니다만 무슨 뭐 나이가 들으면 비례해서 그 아들의 말이 합리적이지만 나는 근대 민주주의의 원칙이 맞으니까 이해한다?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다고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완전히. 그 20대하고 30대하고 표를 나눠야 되겠네요. 그런 말을 가지고 혁신위원장이라는 분이 무슨 합리적이지만 자기 아들의 말이 합리적이지만 그러나 나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니까 따른다라는 취지의 얘기.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이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배다지 뭐 가족사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을 모셨니 안 모셨니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런 말 나온 난 자체가 자기 관리가 안 된 거니까 물러나야죠. 조선시대는 아니지만 어째 그렇게 창피하게도 정치를 합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가족사 많은지 하면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네. 사실이라면 충격적이죠. 뭐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두 가지 꼭 지적하고 싶어요. 저렇게 충격적인 신의가 얘기를 했으면 본인이 해명을 해야죠.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서 공방을 이끌어가면 자기는 빠져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거냐. 이 사람의 수준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 법을 전공한 사람 아닌가요? 법을 전공한 사람한테 우리가 전공 안 해도 돼요. 국민학교 때부터 배운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선거의 4대 원칙 얘기하잖아요. 비밀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 얘기를 하잖아요. 평등선거의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학교 교수, 법대 교수 할 수 있나요?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혁신위가 혁신돼야 된다는 걸 수없이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빨리 자신의 거취를 결정지어야 되는데 당대표도 그렇고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이 퇴진과 관련된 게 쟁점이 되고 있으니까 민주당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정상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너무 답답하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비꼬아서 얘기하려고 한다면은 뭐 미래 수명이 짧은 사람들한테까지 얘기를 한다면 저렇게 정치 IQ가 낮은 사람이 혁신 이해할 수 있나요? 라고 공격하면 어떡할 거예요? 참 한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분께서 굉장히 높은 강도의 이제 비판 발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내일 또 세 번째 혁신안이 나오고 대의원제 폐지에 준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 일단은 근데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아니 지금 거죠? 보세요. 두 저나 분의 김 교수님 좀 약간 흥분했는데 예. 왜냐하면 워낙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혁신위가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같은 얘기도 누가 어느 때에 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무게를 예, 더 이상 실을 울림이. 수가 근데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혁신위가 어떻게 동력을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처음에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이 김은경이라는 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고 혁신위에 대해서 뭔가 혁신을 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이런 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정치에서 동력을 받을 수 있어요? 빨리 김은경 이분이 당을 이렇게 위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물러나서 새롭게 뭔가 비대위로 가지 뭔가 해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민주당이 제1야당 답장이 민주당이 그 정권도 몇 번 잡아본 정당이라고요. 민주화의 동력을 제공한 정당이고 왜 이렇게 됐냐고요 도대체. 그럼 본인이 빨리 거치 결단해야죠. 김은경 위원장이. 딱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노인 폄하 굉장히 문제 있죠. 저는 화가 난 게 교수 폄하했잖아요. 최청일 교수도 대학에 있었고 저도 대학에 있었지만 지금 대학에 있지만 교수라서 잘 몰라서 그런 얘기 이게 교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폄하를 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지 왜 그게 교수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고 한다는 그걸 보고 저 사람 도저히 한마디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내일 세 번째 혁신안이 나오는데 동력을 넘어서 혁신이 자체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